한강, 강화길, 권여선, 김혜진, 이승우, 정희연, 정지돈. 이름만 들어도 귀가 쫑긋해지는 작가들의 소설이 한데에 모였습니다. 바로 제1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 덕분인데요. 2007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좋은 중단편 소설들을 선정하고 수상하고 있는 김유정 문학상. 올해는 과연 어떤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공백의 책단장. 네, 오늘은 제1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올해의 수상작은 한강 작가님의 작별입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이 한강 작가님의 작별 외에도 6편의 수상 후보작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총 7편의 소설을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한 편 한 편을 순서대로 간단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수상 작품인 한강 소설가님의 작별입니다. 이 작별이라는 소설은 일단 줄거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한 여자가 벤치에서 졸다가 일어났더니 눈사람이 되어 있다는 설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사람은 녹잖아요.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 역시 서서히 녹아가기 시작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어떤 소멸이나 작별의 한 과정이 그대로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이전 작품들이랑 마찬가지로 굉장히 처연하고 아름답고 서글프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소설이에요. 저는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처연하고 아름다움. 제가 이 책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일을 쉴 때면 그녀의 자리에서 내다보이는 플라타너스의 반짝이는 잎사귀들을 바라보며 사물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때로 그녀와 나무 중에 나무만 살아있다고 자신의 딱딱한 침묵을 주저없이 앞질러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쨌든 조금 더 생존할 수 있을 테니까요. 감광지에 착색되다만 얼룩 같은 문장이 그 창 유리 위로 어른거렸다. 나무의 생명력에 빗대서 자신을 표현하는 이 부분은 마치 채식주의자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소설에는 이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여자 주인공의 애인, 아들, 그리고 동생, 직장 이야기나 동생과의 사연 등이 차례대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연들을 소설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질감이 없어서 저는 되게 감탄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또 이 여자가 이들과 서서히 작별하는 모습을 그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눈사람이 돼서 녹아버리는 이런 장면들은 아름다우면서도 굉장히 서글퍼서 특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별이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모든 소설들 중에 가장 여운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읽고 나면은 바로 다음 소설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고 가만히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기존에 한강 작가님 소설 좋아하셨거나 한강 작가님이 그려내는 그런 여성 캐릭터들의 매력을 느끼신 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소설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차가워지는 이런 겨울에 잘 어울리는 소설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작품은 강화길 작가님의 손입니다. 저는 하필 이 소설이 그 한강 작가님의 작별 다음에 실려 있어서 읽기가 정말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한강 작가님의 소설은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처연하고 차분한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강화길 작가님의 손이라는 작품은 정말 굉장히 히스테릭하면서 날카로운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두 소설 간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간 느낌? 이 손이라는 소설은 교사인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딸과 함께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 댁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 마을에 오면서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잡고 쫓아다니고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고요. 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마을의 어른들,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굉장히 다 마뜩찮고 의심스럽기만 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자꾸 자신과 자신의 딸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 소설에서는 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의 입을 빌려서 손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마을에서의 첫 해, 나는 시어머니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런데 어머님, 손이 뭔가요? 그녀가 대답했다. 악귀다 악귀. 마을에 들어와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방해하는 양. 그년이 없는 날 귀한 해콩을 삶는 거다. 왜 우리가 흔히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손이 바로 이 손입니다. 주인공을 괴롭히는 이 손이라는 귀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이 손이라는 것은 과연 실제하는 것인지 혹은 주인공의 착각인지 이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생겨나는지 이 손의 출처를 쫓기듯이 따라가다 보면 바로 이 소설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 결말 딱 읽고 나서 굉장히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 대 맞은 느낌. 이 소설을 읽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반갑고 즐겁거든요. 이 소설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안에 무언가가 생겼구나. 혹은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구나. 이 소설이라는 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저는 굉장히 즐거워서 이 소설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작품은 권여선 작가님의 희박한 마음입니다. 여지없이 권여선 작가님의 연륜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이 소설에서는 대런과 디엔이라는 두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소설의 이야기는 주로 대런의 기억을 빌려서 진행됩니다. 이 대런이 살고 있는 아파트 수도 계량기에서는 마치 사람의 비명소리 같은 굉장히 끔찍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 소음을 계기로 대런은 디엔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대런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파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은 어딘가 왜곡되어 있기도 하고 반쯤 잘려 있기도 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 툭툭 튀어나오는데 작가는 이렇게 떠오르는 기억들을 의식의 흐름대로 서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 소설이 조금 읽기가 어렵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꿈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대런 하고 물었다. 도대체 이런 꿈들은 어떤 사고, 어떤 심리에서 발화해서 어떤 경로로 뻗어나온 것일까? 그래서 결국 어쨌다는 것일까? 디엔이 중얼거렸고 대런은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저는 바로 이 문장이 이 소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나 사연들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어디서 오고 왜 찾아오며 어디로 뻗어나가고 그래서 뭘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고 과거를 추론하고 그때 그 사연들이 나에게 결국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희박한 마음이라는 소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작품은 김혜진 작가님의 동네 사람입니다. 이전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나 어떤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주제를 일부 담고 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나와 너 두 주인공 역시 동성 연인 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너라는 주인공이 가벼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너라는 주인공이 차를 주차하던 중에 동네 할머니와 가볍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 동네 할머니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너를 집에 보내지만 나중에는 너를 뺑소니범으로 몰기 시작하면서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주인공인 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느껴집니다. 동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녀들은 그들의 시선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런 오싹한 장면들은 마지막에 돼서 굉장히 극대화돼서 나타나는데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집을 나설 때 내가 묻는다. 근데 차에 붙여둔 메모 말인데요. 저희 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왜 몰라. 내가 무슨 말이지 하는 얼굴로 서 있자 노인이 중얼거린다. 다 알지. 다 알아. 다 안다고. 동네 사람들의 이런 시선 속에서 그녀들은 자유로움을 잃어버리고요. 나도 모르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오싹함마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이 두 주인공과 함께 답답함, 그리고 터질 것 같은 분노, 오싹함과 무서움 같은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함께 건드리는 것이 이 소설의 대단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소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승우 작가님. 개인적으로 이 소설집 중에서 제가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읽었던 작품이고요.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소설입니다. 이 소돔의 하룻밤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의 일화를 줄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은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의 이름이죠. 이 소돔의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쾌락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도시를 멸망해서 사람들을 벌주려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약 저 소돔이라는 도시에 착한 자가 10명만 있으면 저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소돔에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천사들이 소돔에 그것을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면서부터 소설의 내용이 시작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이라는 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소설이라는 것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소돔의 하룻밤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승우 작가님은 이 소설의 줄거리를 창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소설의 줄거리를 계속 다른 장면에서 살펴보고 관찰하고 주석을 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장면을 다른 카메라로 계속 찍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승우 작가님 특유의 그런 집요한 시선이라든지 어떤 말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재정의하려는 그런 문체, 그리고 어떤 사건의 단상으로부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이런 통찰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된 작품이라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이 소설 중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문단을 한 문단 읽어드리면서 다음 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만연한 풍조가 도시가 주는 쾌락으로부터 자기들을 분리해서 사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시는 어떤 위기도 두려움도 제공하지 않는다. 악취 속에서 악취를 뿜고 마시며 사는 사람은 악취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다. 그가 마시는 악취가 그가 내뱉는 악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냄새는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없으므로 위기도 없다. 네, 다음 소설은 정희연 작가님의 언니라는 소설입니다. 화자인 주인공이 인회 언니에 대한 사연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영선은 대학에 입학해서 우연히 옛날에 알고 지내던 인회 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인회 언니는 조교가 되어 있었는데 이 인회 언니 그리고 영선 그리고 동기인 성주 셋이서 함께 한 지도교수의 책을 번역하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고 입술이 터지도록 열심히 일했지만 결과적으로 인회 언니는 교수와 학교에게 부당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쫓겨나듯이 자퇴를 하기도 하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인회 언니를 생각할 때마다 어딘가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일종의 죄책감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러한 감정들이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소설인 것 같아요. 영선에게 인회 언니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 것들을 가만히 가늠해보게 하는 그런 여운이 있었던 소설 같습니다. 소설의 한 부분 읽어드리면서 다음 소설로 넘어가 볼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기어코 하는 사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내내 성주와 나는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 맞았다. 내가 아는 인회 언니도 그런 사람이었다.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부로 정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에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사람, 하고 싶은 걸 꼭 찾아내서 기어코 이뤄내는 사람. 그런데 나는 왜 하고 싶은 걸 기어코 한다는 평을 험담으로 알아들었는가? 내가 나에게 물을 차례였다. 네, 마지막 소설 정지돈 작가님의 빛은 어디에서나 온다입니다. 저한테는 이 소설이 이 수상작품집에 실려있는 소설들 중에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 페이지 수로 치면 이 소설이 가장 짧거든요. 그런데도 문단이 거의 끊김이 없이 쭉 이어지는 데다가 줄바꿈이라든지 말다운표도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번에 후루룩 읽히는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어투나 시점 같은 것도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졌던 소설입니다. 일단 등장하는 두 주요 인물은 태순과 일본인인 양코입니다. 시기적 배경이 되는 때는 우리나라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쯤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소설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반복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미래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평생을 다 쓴 것 같은데 지금도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반복된다면 그것을 미래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했다.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70년대는 우리나라 전체가 미래와 진보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나가던 시기였죠. 그러한 모습들이 이 소설에도 일부 담겨 있고요. 미래, 발전, 변화 등의 주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한테는 이 소설이 정말 너무 어려웠어서 혹시 이 소설에 대해서 좋은 해석이나 감상평을 남겨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12회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국소설 수상작품집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던 작가들의 매력을 알 수도 있고 또 한 번에 다양한 작가들의 문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소설이 좀 낯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런 수상작품집들 보면서 한 작가나 한 작품에 깊이 빠져들어 보는 것도 문학을 즐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추천드려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요.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시거나 함께 다뤄보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